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이 더 춥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판다 있잖아요. 판다가 슈퍼푸드를 그렇게 먹고 있어요. 판다가 좋아하는 게 대나무인데 하루에 13kg이나 대나무를 먹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슈퍼푸드라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대나무의 어린 싹인 죽수는요, 혈당 수치를 개선시키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죽순을 덜 익혀 먹으면 유독 성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건강을 위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016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 강연 2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모닝픽, 고물가의 수돗물 원가 요금이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요금은 전년보다 4.1% 올랐지만 원가도 그만큼 올라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리세맘이 폐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남성암 1위에 올랐습니다. 전리세맘은 27년 전만 해도 9위 수준이었지만 이후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 비만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요. 2023년 신규 환자 수는 28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에선 난방기를 가동하고 삼중으로 비닐을 쳐두면서 내부 온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한파 기간에 기상정보와 농작물 관리 요령을 지속해서 농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학 기간에 밥 주는 학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밥 학원이 큰 인기를 끌자 학부모들은 방학 전부터 미리 학원에 등록하거나 등록 대기를 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누락 무늬가 많은 월세 세액 공제는 증빙 서류부터 챙겨야 하고요. 시력 교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 등 의료비도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내용이죠? 저도 그렇지만 수도요금 고지서 날아오면 요금이 얼마나 왔나 이것만 확인하잖아요. 네. 원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2달치씩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가까지 좀 잘 살피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지금 좀 올랐다 그래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요금은 리터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는데요. 리터당 원가도 1.114원으로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고 합니다. 수돗물 원가하고 요금 모두 오른 이유가 역시 다른 물가 다 오르니까 그런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전기요금이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디선가 퍼 올려야 하거든요. 뭐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곳에서 퍼 올리려면 아무래도 펌프를 가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여과기나 이런 것들을 가동시키려면 이것도 역시 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면은 동반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도 증가했다고요? 네, 2024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은 총 68억 8,500만 톤이었다고 하는데요.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06리터가량으로 전년 대비 0.7%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물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도요금도 올랐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절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 쓰듯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진짜 물 쓰듯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다음은 밥 주는 학원 소식입니다. 네. 혹시 학원에서 밥 준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그런가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밥 주는 저도 학원 아이 없었는데. 키울 때
학원에서 밥 준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요즘 학원에서 밥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밥 주는 학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벌이 가정 비중이 전체 한 60%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방학 기간 중에 아이의 돌봄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자 결국 사설 학원들이 아이들을 맡아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밥 주는 학원이 등장한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제일 고민되는 게 우리 아이들 밥 제대로 못 먹이는 게 그렇죠. 계속 미안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학기 중에는 그래도 학교에 돌봄 교실도 있고 방과후 학교도 있는데 네, 그렇죠. 방학 때는 진짜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기 중에도 사실 걱정이 많죠. 네. 많은데 방학 중에 훨씬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학기 중에는 그나마 초등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돌봄 교실이나 하루 2시간 맞춤 수업이 있어서 보통 한 오후 3시쯤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또 상당수 학교에서는 빵이나 우유 등 급식이나 감식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좀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방학에 들어가면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수요가 천차만별이고요. 학생마다 돌봄을 원하는 시간대와 유형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자를 학교에서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3학년부터는 방과후 학교를 이용해야 하는데 방과후 수업은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업 강사가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대안이 없다 보니 이런 밥 주는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밥 주는 학원에 대한 그런 정보도 굉장히 인기라고요? 모든 학원이 다 밥을 주진 않잖아요. 이 학원이 밥을 준다 그러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보를 막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리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대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틈새를 겨냥해서 맞벌이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 학원 상당수가 점심이 포함된 방학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교수 과목도 태권도, 논술, 수학, 영어, 예체능 뭐 이런 종목 과목에 상관없이 있고요. 대표적인 곳이 또 태권도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태권도 학원이 아이들 운동도 시키고 예의범절도 가르치는 것 말고도 밥도 준다고 하는 건데요. 경기도의 한 태권도 학원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교시에 걸쳐서 줄넘기, 피구, 체조, 호신술 뭐 이런 방학 특강을 제공하고요. 이후에는 점심 식사, 돌봄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리시설이 아무래도 학원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이나 주먹밥 같은 거를 단체로 주문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 돌봄을 대신 책임지는 거니까 학원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이 우리 아이들 밥까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나라의 일꾼을 사교육이 밥까지 먹여서 책임지고 있다? 우리 공교육은 뭐 하는 거고 우리 나라는 또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나갔나요 제가? 예,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이 겨울의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얼어붙은 그 얼음 강 위를 걷는 한탄강 얼음 축제예요. 너무 좋죠. 추울수록 더 빛나는 축제 현장 함께 가보시죠.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겨울. 한겨울 추위 속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그리고 겨울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 추운 겨울을 누구보다 뜨겁게 즐기는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탄강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우리 산악회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전국에 산을 다니는데 여기 철원 한탄강 오늘 축제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부터 얼음 축제 한다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바로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현장인데요. 단단히 얼어붙은 강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축제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단단히 채비하고 꽝꽝 언 얼음길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트레킹 코스엔 철원 구경에 해당하는 직탕 폭포와 송대소, 주상절리 등이 포함돼 겨울철 철원만의 절경을 한껏 느낄 수 있다네요.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게 되는 한탄강 얼음 축제는 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무리길 트레킹 축제 기간 중에 열리게 되는데요. 한겨울이 되는 그 1월 초부터 약 일주일간 정도는 얼음이 꽁꽁 얼기 때문에 얼음 위를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가지고 얼음 트레킹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탄강 협곡과 주상절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얼음 트레킹. 이번 트레킹의 핵심 스팟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불리는 직탕 폭포. 독특한 풍경 덕분에 인증샷 명소로 손꼽힌다네요. 제가 얼음 축제 한다 그래서 바람쐬를 겸 초등학교 친구들과 한번 나와봤습니다. 둘레길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걷기도 편하고 춥더라도 워낙에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다음에 꼭 가족들하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자연이 빚어낸 독특한 지형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송대소 주상절리입니다. 얼어붙은 한탄강을 따라 펼쳐지는 멋진 기암괴석이 한탄강의 겨울 풍경을 한층 운치 있게 만드네요. 자, 이곳은 직탕 폭포로부터 1.5km, 태봉교로부터는 1km 구간에 있는 송대소 주상절리라고 해서 강에 화산암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현무암은 이곳으로부터 20km 되는 북한 평강군 오리 산에서 54에서 12만 년 전에 여러 번 용암이 이 한탄강을 통해서 흘러서 임진강까지 흘러간 곳이 되겠고요. 우리 한탄강은 화산암하고 심성암이 화강암이 같이 공존하는 화산강 지질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탄강은 땅 밑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한탄강인데 직접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끝없이 이어진 얼음강 위를 걷고 또 걷다 보면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일교인데요. 승일교는 1948년도에 북한 정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6.25가 이후에 1958년 우리 이승만 정권 시절에서 마무리한 한국 전쟁의 상흔을 갖고 있는 이승만 승자, 김일성 일자에서 승일교라 부르는 교량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승일교 일원은 이번 축제의 메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부스가 넓게 조성되어 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눈썰 매장은 올해 처음 선보인 공간인데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재미에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 만점이라네요. 추위도 잊은 채 눈썰매에 푹 빠진 꼬마 친구들.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 재밌어요? 한쪽에선 장작불에 몸도 녹이고 간단하게 간식도 즐기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네요. 지역민인데도 처음 와봤는데요. 자연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아이들과 또 같이 와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철원의 대표 축제여서 참여했어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좋아요. 그 외에도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요. 현장을 가득 채운 열기와 웃음 속에서 활기차게 축제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매서웠던 겨울 추위도 사라지게 되는 매직. 이한치한 추운 겨울 집안에만 머물기 아쉽다면 이번 주말 멋진 풍경과 즐길거리가 기다리는 한탄강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 개그우먼 이희경 씨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016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 제2탄의 주인공이죠.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뭔지 함께 한번 볼까요? 힌트부터. 오, 국내
130만 명. 당뇨병 아니야? 굉장히 많으니까. 고혈압?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그렇죠. 고혈압일 비슷할 수도 것 같은데. 민현 선생님,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잠이 보약, 돈보다 더 중요한 수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잠 얘기하면요. 어제 잘 잤어 했을 때 나 진짜 잘 자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아. 요즘은 거의 뭐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좀 전에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요. 2024년도 기준으로 무려 이 수면 장애 환자들이 130만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최근 4년 동안 26%나 증가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고령화 추세와 또 현대인들이 받는 많은 스트레스를 고려를 했을 때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잠을 잘 자는 분들이 정말 4명 중에 1명이도 이제 4명 중에 한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주변에서도요. 요즘 워낙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성취 주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있어라고 하면 학생들은 공부하느냐고 못 자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못 자죠. 맞아요. 또 엄마들은 아이들 돌보느냐고 못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간이 다 지난 후에 노년계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파서 못 주무신다고 해요. 여기저기 아프고 슬프다. 설잠 잔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시기가 현대인들 기준으로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특히 말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무시하십니다. 근데 잠이 단순히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수면이 부족하다? 그냥 피로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몸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부터 개운하게 잘 잘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수면의 질이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주변에 보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유독 잠 못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수면 질환인 불면증은 계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의해서 잠을 좀 잘 잘 수 있어야 되는데 낮에 일조량이 워낙 줄다 보니까 이 햇빛을 맞아. 통해서 우리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받을 수 있는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니까 이 겨울철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겨울철은 또 낮이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낮 길이가 짧아지다 보면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또 이게 깨지면서 수면 장애를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쾌적한 잠, 정말 잘 드는 그런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우리 수면 시간이 이 일주기 리듬의 수면 시간과 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밤이 좀 일찍 오죠.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시간이 좀 더 좀 당겨지게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아침에는 또 이렇게 해가 늦게 뜨니까 또 그리고 낮에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깨어나는 시간은 좀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그 일주기 리듬이 좀 흐트러지게 되면 잠을 드는 시간이 더 지연되는 이렇게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아니 고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기 하는 맞아. 이게 사람 아이가 자야 컨디션을 제대로 회복하게 돼 있는 건데 아까 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은 왜 꼭 자야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현대인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꼭 자야 되나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일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수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80세 정도 산다고 했을 때 한 24년 정도는 잠만 자는 거예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죠. 왜냐면 그 24년의 시간 동안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잠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뇌가 피로를 회복하고 우리 몸에서도 체온도 유지해주게 되고 또 에너지를 보존하는 일종의 그 생존 방법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는 이걸 회복하기 위한 모든 리듬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지만 뇌가 다음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 일단 낮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잘 씻어내서
하면서 다음 날 다시 한번 내 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게 되고요. 또 하루 동안 수집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잘 정리해둬서 내 안에 이렇게 도서관 정리하듯이 책을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독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베타아밀로이드인데요. 뇌가 낮 동안에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하고 나면 어떤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청소가 되지 않고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청소되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면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뇌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멈춰 있는 것,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 소모됐던 에너지도 충전하고요. 또 어느 정도 손상된 부분들을 잘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다음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생존 활동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계속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사람이 진짜 안 자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수면 박탈이 최고의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의적으로 해본 사람이 있어요. 1964년 이 당시에는 미국의 고등학생이었던 랜디 가드너가 그 세계 기록에 잠 안 자기 세계 기록에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려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11일 동안 잠을 아예 안 잔 거예요. 자, 이때 기록이 있어요. 2일째부터 눈의 초점이 일정하지 않아서 TV를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시각적인 기능이 떨어진 거죠. 3일째 때부터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4일째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려 5일째 때는 정신분열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었고요. 피해망상에 시달렸는데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고 계속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해요. 이유 없는 피해망상이 생긴 거죠. 여기서 더 지나서 8일째가 됐을 때는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다 상실이 되기 시작한 거죠. 9일째가 됐을 때는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심했죠. 11일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감정이 없는 인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기는 한데 기억력도 심하게 감퇴해서 대화도 불가능하고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일째 때 중단시킨 거죠.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14시간 40분 동안 그냥 쭉 통잠을 잤다라고 해요.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건 정말 일종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현저하게 볼 수 있었던 실험이었죠. 아니 실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 지금 머리가 지근거리고 내가 잠을 못 잔 것처럼 힘들어지는데 역시 잠을 안 자면요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요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생명까지도 좀 단축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인지 기능 좀 떨어지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을 계속 못 자잖아요. 그럼 전신의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일단 잠을 못 자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배까지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이게 살짝씩 느려지면서 심혈관계도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이런 휴식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이라는 건 이제 깨어있게 하는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맥박도 계속 높아지고 내 혈관이나 심장에서 받는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때 만들어지는 게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혈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수면 시간 7시간 평균 정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의 위험성도 5.4배나 더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죠. 거기다가 잠을 못 자면 또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요. 맞아요. 수면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암협회에서 65세 미만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암의 발생의 여부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항상 기준은 수면 시간 7시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 자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밤 6시간, 1시간 부족하게 자는 사람이
전립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9%나 더 높았거든요. 여기서 더 부족하게 3시간에서 5시간만 잔다. 그러면 무려 이 사망 위험은 55%까지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평소에 낮에 이렇게 햇빛을 보면 점점 몸에 이렇게 농도가 쌓여요. 그러면서 잘 때가 되면 농도가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잠이 들 수 있게 해주는데 단순히 수면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에도 관여를 하고요. 항암, 그러니까 암 작용에도 같이 관여를 하게 돼요. 멜라토닌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도 염증을 청소해주지 못하고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암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잠을 좀 못 자면 피부가 맞아. 또 다음날 되면 딱 알아요. 굉장히 푸석해지고 안색도 좀 안 좋아지던데요? 맞아요. 잠 못 자면 대표적으로 다크서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실제로 영국의 런던 수면센터에서 연구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거예요. 46세 여성 사라 캐머스가 했던 실험입니다. 사진 보시면요. 딱 5일간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은 하루에 8시간씩 수면을 푹 주무시게 했고요. 나머지는 6시간만 자게 했어요. 5일만 경과했는데도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전후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죠. 진짜 때깔이 다르네요. 2시간 적게 잤을 뿐인데 5일 만에 모공이 일단 커졌고요. 다크서클 선명하게 보이죠? 낯빛도 어두워지고 뾰루지도 났습니다. 반대로 8시간 잤을 때 굉장히 생기 넘치죠. 생겼어요. 너무 쫀쫀해요, 지금 피부가. 머리 색깔도 달라지고. 조명의 차이가 좀. 아니 헤어 컬러에도 영향을 주나? 근데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면 시간인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 세 분, MC분들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하루에? 저는 그래도 한 7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근데 7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막 또 휴대전화 보고 이러다 보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고. 저도 평균 한 7시간에서 많으면 한 8시간? 네, 7, 8시간. 그래도 웬만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수면의 그 시간은 사실 나이별로 좀 다르거든요. 너무 당연하겠죠. 막 태어난 신생아들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1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들은 11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자야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6세부터 13세까지는 그래도 9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좀 잠을 많이 자라라고 권하고 있고요. 하지만 18세 이상 성인이 됐을 때는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후로 한두 시간 정도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는 딱 7시간을 맞추는 것보다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잤을 때 딱 일어났을 때 일단 개운하고 낮 동안에 졸리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나한테 적정한 시간이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살면서 특이했던 게 저희 남편은 회복의 의미를 잠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 되면은 거의 한 16시간을 잠을 자려고 깬 것 같은데도 계속 눈을 감고 어떻게든 자려고 애를 더 쓰더라고요. 자려고. 근데 잠을 적게 자는 것보단 이렇게 많이 자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든지 너무 넘치면,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건데요. 잠을 많이 잔다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거꾸로 깨어서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면역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심장병, 당뇨병, 비만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만성 질환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사망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게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움직임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기분을 북돋우게 되는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엔돌핀의 이제 분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우울한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 일조량 적은 나라들 보면 우울증 많다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이것들이 더 계속 만성적이 되면 역시 이게 우울증 자체는 정말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9시간 이상 주무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깨어난 다음에 머리 아프다, 두통이 있다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긴 수면 시간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 머리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뇌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 분비에도 약간 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참 다른 게 어떤 사람은 한 4시간 정도, 또 어떤 사람은 쪽잠만 자도 개운하다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시간씩 막 이렇게 자는데도 계속 뭐 개운치가 않고 찝찝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맞아요. 이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수면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만 자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숏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알려져 있는 숏슬리퍼들이 보통 되게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인 네.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 내가 저분을 본받아서 나도 잠을 짧게 자고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안 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약간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참고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적정 수면 시간이 짧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게요. 주된 이유는 유전자 차이가 있고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나이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생체 시계가 개인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의 그런 베리에이션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숏슬리퍼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짧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해라고 하면 저는 유전자적으로 그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적정 시간을 주무셔야 더 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타고났다고 하니까 숏 슬리퍼 분들 너무너무 부럽네요. 근데 잠하면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한 시간을 질 높은 수면을 취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7시간을 잤다라고 해도 나는 계속 피곤하다? 그때는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 모든 시간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잠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렘 수면과 논 렘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렘이라는 게 Rapid Eye Movement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도 눈이 이렇게 돌아요. 가끔 배우자나 가족이 자는 걸 보면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눈 안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렘 수면 중인 거예요. 이때는 몸은 안 움직이고 있고 몸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뇌 활성도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비렘 수면 또는 non-REM 수면이라고 해요. 이 비렘 수면 같은 경우는 단계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뉘는데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더 깊은 잠을 잔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보통은 비렘 수면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회복과 성장을 담당하고 있고 렘 수면은 좀 정신적인 회복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이 한 사이클, 그러니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모두 돌아가는 한 사이클이 90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는 이 90분 단위로 맞춰가지고 자고 거기에 맞는 수면 시간을 했을 때 조금 더 깊은 수면, 또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잠을 좀 잘 못 잔다라고 정도는 인지가 돼도 이게 불면증까지인가? 이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불면증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가진단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손 꼽아서 개수를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면증 자가진단. 자, 첫 번째는요. 잠을 자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두 번째, 자다 깼는데 어떤 꿈인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세 번째, 자다가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을 멈춘다. 네 번째는 작은 소리에도 자주 깬다. 다섯 번째는 잠꼬대가 심하다. 여섯 번째,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다. 일곱 번째,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다. 자, 해당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한 세 개 그래? 정도. 네. 오, 세 개? 세 개예요. 나는 많은 그냥 거예요? 동면 하나 보다. 이게 그냥 잘 자요. 꿈이에요. 진짜. 꿈인가? 어버가도 모르는 거죠. 꿈이어서. 근데 잘 자요, 저는. 그래요? 희경 저도 씨는 근데 어때요? 하나. 그래요? 그냥 꿈이 기억나는 거?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나 거 같아요. 꿈도 기억도 안 나. 그래요? 저도 그거는 기억이 또렷하고 잠꼬대가 전 좀 심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아, 예인 씨 조금 걱정되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 항목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불면증 의심해 보세요. 아, 그래. 어머. 제가 그쵸, 좀 설명을 어떡해요? 드릴게요. 일단 잠이 드는데 오래 걸리는 게 불면증 핵심 증상이죠. 입면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얕은 잠, 아까 말했던 렘 수면 단계에서 계속 자주 깬다. 이때 꿈을 선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수면 사이클을 돌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역시도 수면 장애,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소리에 자주 깬다. 이것 역시도 내가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계속 렘 수면 단계에서만 머물고 비렘 수면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도 뇌가 몸을 긴장시키게 되니까 잠꼬대를 한다거나 막 몸을 떤다거나 하면서 움직이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잠은 들지만 중간에 자주 깨거나 하는 거가 유지가 안 되는 거라 역시 수면 그 장애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강력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증거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자가 테스트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불면증을 의심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왜 제 주변에 보면 몸이 좀 허하거나 피곤하다 그러면 가위에 잘 눌리는 아니, 사람들이 제가 그래요. 있어요. 제가 피곤하면 저는 가위 눌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수면 장애. 불면증의 일종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몸이 원래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위 눌리는 것도 수면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 심하게 눌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막 누가 쫓아오는데 도망 못 가는 거? 이런 것도 누가 여기서 쳐줘야 할게요. 맞아요. 그리고 어릴 항상 때만 울려야 나타나야 되는데 렘수면이 나이 들어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아직 동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인가 봐요. 몸은 깨 있지만 근육은 완전히 이제 마비돼 있어서 가위 눌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꿀잠을 잘 수 있는 겁니까? 꿀잠 잘 수 있는 비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요. 시간 루틴 정하는 거예요. 아까 희경 씨 남편분도 얘기하셨는데 주중에 잘 못 자니까 난 주말에 몰아서 자야지. 맞아요. 수면 악화에 가장 안 좋은. 제가 왜냐하면 그러는데. 네, 수면만큼은 적절하게 정확한 시간에 잠들고 깨야 됩니다. 주말이라고 더 많이 주무시면 안 돼요. 7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습관들을 피해야겠죠. 자, 취침 6시간 전부터는 일단 카페인 섭취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간 전부터는 야식과 과식 금하셔야 되고요. 이게 안 되는데. 자, 2시간 전부터는 격한 운동 금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시간 전 가장 힘든 거예요. 절대 스마트폰이나 TV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이거 뇌가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보니까 저는 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이런가 봅니다. 근데 요즘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이거 뭐 1분 만에 잠에 빠지게 만든다는 호흡법이 있던데 이게 정말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버드 웨일 교수가 제안한 호흡법인데요. 4분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요. 7초 동안 홀딩, 멈추세요. 그리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계속 항진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잠에 잘 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후기들을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난 진짜 이 호흡하고 되게 잘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전혀 효과가 없던데 하세요. 사실 이 호흡을 하고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는 좋은 분이십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순간적인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잠깐 잠을 좀 못 잔다. 며칠 좀 잠을 뒤척였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좀 올리면서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게 한 번 했다고 효과가 딱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교감 신경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항진시켜주면서 나의 수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2-3달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점진적으로 수면의 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2-3달을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법만으로 너무 이렇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명상을 한다거나 편한 호흡 또는 이제 티 같은 걸 마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죠. 네. 근데 진짜 잘 자려면 걱정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근데 뉴스만 보면 다 걱정거리는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나? 네. 네. 오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울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한 주 내내 이어지는 추위 속 오늘이 가장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1도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려 더욱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9.6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28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방한용품 착용하셔서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추위가 기승입니다.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 대구 0도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흐립니다. 서해안에는 눈이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게는 15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대 7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눈은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후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옵니다. 해안가 접근하실 때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에 힘쓰고 있는 타이어 제조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K사는 2016년부터 공부방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총 38곳의 공부방을 오픈했는데요. 학습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개선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중인 대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 두 곳에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미취학 아동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 상담,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며 향후 컴퓨터, 정보기술, 영어 교육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여 년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온 전사적 자원관리 전문기업 Y사의 소식입니다. Y사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의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44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임직원들이 장학생들의 후견인으로서 진로 상담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 중인 AX 전문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자체 개발한 AI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신입사원들이 전국의 IT 소외 지역 초등학교에서 원데이 코딩 클래스를 열고 일일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계속 추워서요. 네, 오늘도 정말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채널 A